안녕하세요. 소리나는 책갈피입니다. 2주 전 1930년대 경성을 무대로 한 설홍주, 왕도선의 탐정 이야기를 모음집으로 업로드하고 나니 우리에겐 그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최고의 탐정, 셜록 홈즈가 그립더군요.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코너의 한 바닷가 마을을 찾은 셜록 홈즈와 왓슨. 휴양차 머문 그곳에서도 셜록 홈즈는 실수가 없습니다. 셜록 홈즈 스스로도 역대급 놀라운 사건이라 말하며 왓슨에게 책으로 출판하는 걸 허락한 사건. 기이한 코널의 공포라고 불리운 이 미제 사건, 악마의 발을 저와 함께 들어볼까요? 나와 셜록 홈즈는 오랜 친구 관계에서 겪게 된 괴상한 경험과 흥미로운 추억을 책으로 내고 있다. 그러나 자신의 생활이 알려지는 걸 싫어하는 홈즈의 성격 때문에 항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울하면서도 냉소적인 홈즈는 사람들에게 주목받는다거나 열정적인 찬사를 듣는 것을 무척이나 혐오스러워하기 때문이다. 다만 명백하게 밝혀낸 사건의 결말을 담당 수사관에게 넘긴 후 대중들이 수사관에게 쏟아내는 찬사를 조롱하는 미소를 머금고 바라보는 일을 즐겼다. 홈즈의 이런 태도 때문에 그의 모험담을 발표하는 일을 내후년까지 미루어야 하는 건 아닌지 나는 고민이 됐다. 무척 재미있는 사건 내용인데도 말이다. 내가 일부분이나마 홈즈의 모험에 함께할 수 있는 이유는 나의 신중함과 입조심 덕분일 것이다. 그러던 지난 화요일, 홈즈가 나에게 예상치 못한 내용이 담긴 정보를 보내왔다. 참고로 홈즈는 정보 발신지조차 손수 쓰지 않는다. 정보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코널의 공포에 대해 발표를 하는 게 어때? 지금까지 내가 다루었던 사건 중에 가장 기이했던 사건 말이네. 홈즈가 어떤 추억을 더듬다가 그 사건을 떠올렸는지 또 무슨 변덕 때문에 그 일을 공개하고 싶어 하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도로 물리겠다는 정보가 도착하기 전에 서둘러 발표하기 위해 나는 기록을 뒤졌다. 1897년의 봄이었다. 힘든 일이 이어지자 홈즈의 무쇠 같은 체력도 견뎌내지 못했다. 그해 3월 할리 스트릿의 의사 무어 에이가는 유명한 사리 탐정에게 파국을 막고 싶지 않으면 사건에 손을 떼고 요양을 하라고 권했다. 홈즈는 일에 집중한 나머지 평소에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았지만 탐정 일을 영영 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의사의 협박에 낯선 곳에 가서 요양을 하기로 어렵게 결정을 했다. 그의 이른 봄, 우리는 폴드만 근처의 작은 오두막에서 지내게 되었다. 그곳은 예민하면서도 유머러스한 홈즈에게 딱 알맞는 장소였다. 수풀이 우거진 곳에 자리 잡은 하얀 집에서 우리는 창문을 통해 반원 형상의 마운트만을 내려다보며 왠지 불길한 느낌을 받곤 했다. 마운트만은 지나던 배들이 자주 침몰하여 죽음의 함정이라고 불렸다. 검은 절벽 아래 파도에 패인 암초 투성이인 이곳에서 많은 뱃사람이 죽었다. 얼핏 보면 북쪽에서 산들바람이 불어서 겉으로는 평안한 휴식처처럼 보일 터였다. 그러나 폭풍에 지친 뱃사람들이 잠시 쉬어가려고 망설임 없이 배를 들면 갑자기 남쪽에서 강풍이 몰아치고 바다 위에서 목숨을 건 마지막 일전을 벌이게 되는 곳이었다. 현명한 뱃사람들은 지옥 같은 이곳을 피해 멀찌감치 돌아갔다. 육지 역시 바다 못지않게 우울했다. 사방은 우중충한 황무지였고 쓸쓸하지만 고풍스러운 마을임을 암시하는 교회 탑만 가끔씩 보일 뿐이었다. 이곳에는 사라진 부족의 흔적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다. 기이한 생김새의 돌 기념물이나 죽은 자의 뼈가루를 묻은 둔덕들, 선사시대 문양처럼 기묘한 느낌의 흙으로 만든 작품들이 그 부족들의 존재를 알려줬다. 기억에서 사라진 부족들의 불길한 기운이 서린 이곳의 오묘한 매력은 홈즈의 상상력에 불을 질렀다. 홈즈는 들판에서 산책을 하며 오랜 시간 생각에 잠겨 있었다.
또 고대 코노레 언어에도 큰 관심을 보였다. 그는 코노레 언어가 갈대아족의 언어와 상당 부분 비슷하며 페니키아 무역상들에게서 파생됐을 거라고 확신을 했다. 또 언어학에 관한 책들을 주문해 자신의 추론을 입증하기 위해 매일 밤 연구했다. 그러나 갑자기 휴식을 취하러 온 낭만의 휴양지에서 지금까지 겪어왔던 사건보다 훨씬 강렬하고 재미있는 사건에 휩쓸리고 말았다. 단조롭고 평화로웠던 생활은 무참히 사라졌고 어느새 우리는 억지로 등을 떠밀려 코널뿐만 아니라 잉글랜드 서부 전체를 흥분의 도가니에 빠지게 했던 그 사건에 발을 담그게 되고 말았다. 당시 코널의 공포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이 사건을 접한 독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사실 영국 언론들은 엉터리 거짓을 사실로 착각하고 있었다. 13년이 지난 지금 나는 이 믿기 어려운 사건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것이다. 코널의 이 지역 곳곳에는 마을의 존재를 표시하는 탑들이 있었다. 트레더니 월레스는 탑들이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이에 위치한 동네였다. 200여 명 남짓한 주민들이 사는 오두막은 이끼로 뒤덮인 교회 주변에 자리 잡고 있었다. 교구 목사 라운드 헤이는 고고학에 대한 흥미 덕분에 셜록 홈즈와 친분을 쌓게 되었다. 그는 고장의 전설에 대해 꽤 해박한 살이 투실투실 찐 사교적인 중년 남자였다. 우리는 초대를 받아 목사관에 가서 차를 마셨고 모티머 트리제니스라는 신사를 소개받게 되었다. 모티머는 목사관의 방에 새들어 살고 있었고 목사는 그 돈으로 교회의 빠듯한 살림을 꾸려나갔다. 독신이었던 목사는 비록 공통점은 없지만 하숙인이 들어온 것에 대해 무척 기뻐했다. 모티머는 깡말랐고 거무스름한 얼굴에 안경을 끼고 있었는데 유심히 살펴보면 등이 굽어 기형의 인상을 주었다. 우리는 목사관에서 차를 마시며 라운드 헤이 목사가 무척이나 말이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런데 하숙이는 이상하게 여겨질 만큼 과묵했고 슬픈 표정을 짓고 있는 내성적인 성격의 소유자였다.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는 듯 시선을 피하고 앉아있곤 했다. 1897년 3월 16일 화요일 우리는 아침 식사를 마치고 담배를 피우며 하루 일과가 되어버린 산책을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 갑자기 목사와 모티머 트리제니스가 우리의 거실로 뛰어들어왔다. 홈즈 씨, 밤사이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처음 접하는 괴이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당신이 때마침 여기에 있다는 건 하나님의 은총으로밖에 여겨지지 않는군요. 목사가 흥분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전했다. 나는 곱지 않은 시선으로 목사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요양이 필요했던 홈즈는 입에서 파이프를 떼고 여우 사냥을 나온 늙은 사냥개처럼 목사의 말에 관심을 보이며 자세를 고쳐 앉았다. 모티머 트리제니스는 목사보다 차분했지만 야인 손이 떨리고 있고 눈이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보아 목사와 마찬가지 심정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제가 말을 할까요? 아니면 목사님께서? 모티머가 목사에게 물었다. 무슨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모티머 씨가 처음 목격했고 목사님은 전에 들은 것일 테니 직접 설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군요. 나는 깔끔하게 챙겨 입은 모티머와 대충 옷을 입은 목사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홈즈의 간단한 추리를 듣고 놀라고 있는 모티머의 표정에 내심 흐뭇했다. 제가 먼저 몇 마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티머 씨한테 경위를 들을지 아니면 수상한 사건이 발생한 현장으로 가야 할지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티머 씨는 형 오온과 조지, 여동생 브렌다와 함께 트리더닉 워사에서 어제 저녁을 함께 보냈습니다. 10시 넘어 식탁에 앉아 카드를 하는 다른 형제들을 두고 나왔죠. 물론 그 당시 다들 건강하고 멀쩡한 상태였습니다. 모티머 씨는 오늘 아침 식전에 그쪽으로 산책을 하다가 마차를 타고 가던 리처드 박사를 만났습니다. 리처드 박사는 모티머 씨의 형님 집에서 호출이 와서 찾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을 했다더군요.
당연히 모티머 씨도 의사와 동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을 하니 괴상한 상황이 벌어져 있었던 겁니다. 모티머 씨의 두 형과 여동생이 어제 모습 그대로 여전히 식탁에 앉아 있었는데 함께 게임을 했던 카드는 그대로 펼쳐져 있었고 켜두었던 초는 다 타버린 상태였습니다. 여동생은 싸늘한 주검이 된 채 의자에 기대에 앉아 있었고 정신이 나간 두 형은 여동생 옆에서 웃고 소리를 지르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더군요. 죽은 여동생 표정에는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이한 공포로 가득했습니다. 집에는 요리사이자 가정부인 나이가 지긋한 포터 부인 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었습니다. 포터 부인은 밤새 깊이 잠들어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하고요. 없어진 물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동생이 죽고 형들을 미치게 만든 이유를 알아낼 만한 그 어떤 단서도 없었습니다. 네, 이것이 상황을 간단히 요약한 내용입니다. 홈즈 씨, 당신은 훌륭한 탐정이니 이 사건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실 수 있으시겠죠? 목사가 이야기를 마쳤다. 나는 홈즈에게 우리가 이곳에 온 목적을 상기시켜 조용한 휴양 생활을 계속하고 싶었다. 하지만 집중을 해 눈썹을 찌푸린 홈즈의 얼굴을 보자 내 기대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 알 수 있었다. 홈즈는 잠시 조용히 앉아 우리의 평화를 깨트린 이상한 연극 속으로 깊이 빠져들었다. 이 사건을 조사하겠습니다. 홈즈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도저히 믿기 힘든 초자연적인 존재를 마주쳤을 때나 나타날 수 있는 그들의 기이한 표정이라니. 라운드헤이 목사님, 현장을 직접 보셨습니까? 아닙니다. 목사관에서 돌아온 모티머 씨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난 당신을 만나기 위해 급히 달려왔거든요. 그 기이한 비극이 발생한 집은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1.5m 정도 가야 합니다. 그럼 우리 함께 걸어가 볼까요? 아, 출발하기 전에 모티머 트리제니스에게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모티머는 가만히 있었지만 목사의 떠들썩한 감정보다 흥분한 마음을 힘겹게 억제하고 있다는 걸 잘 알 수 있었다. 그는 창백한 얼굴을 찡그리고 있었다. 그리고 홈즈를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야윈 두 손을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핏기 없는 입술은 가족에게 닥친 무시무시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실룩거렸다. 검은 눈동자는 끔찍한 상황이 떠오르는 듯 무척 어두워 보였다. 네, 홈즈 씨. 무슨 질문을 해도 좋습니다. 입에 담기조차 힘든 일이지만 가능한 한 솔직하게 답해보겠습니다. 그가 담담하지만 간절한 어조로 말을 했다. 어젯밤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 목사님 말씀대로 저는 그곳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첫째 형 조지는 식사가 끝난 후 게임을 하자고 하더군요. 우리는 9시 무렵부터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집에 돌아오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난 건 10시 15분쯤이었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형들과 여동생은 무척 즐거워 보였습니다. 누가 당신을 배웅했나요? 가정부 포터 부인은 이미 잠자리에 들었기 때문에 저 혼자만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와 현관문을 잘 닫았죠. 제 형제들이 있던 방 창문은 굳게 닫혀 있긴 했지만 블라인드가 쳐져 있진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도착했을 때도 현관문과 창문은 어젯밤 상태 그대로였어요. 낯선 사람이 다녀간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형들은 기이한 형태의 모습으로 정신이 나간 듯 공포에 질린 채로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었고 여동생 브렌다는 팔걸이에 고개를 떨군 채 죽어 있었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 오늘 본 그 이상한 광경은 결코 잊을 수 없을 겁니다. 들은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정말 기이한 일이군요. 그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 이유를 혹시 가늠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홈즈 씨. 이건 분명 악마의 소행일 겁니다. 모티머 트리지니스의 목소리가 울부짖는 듯했다. 인간이 정신이 멀쩡한 사람들을 그렇게 미치게 만들 수는 없을 겁니다. 도대체 어떤 인간이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만약 범인이 악마라면 저는 이번 사건에 손을 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악마가 한 짓이라고 단정 짓기 전에 우리는 모든 상황을 고민해 봐야겠죠. 모티머 씨, 당신은 가족과 떨어져 지내고 있었습니다. 가족들과 사이가 나빴던 겁니까? 네,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건 모두 과거 일이고 그 문제들은 다 해결이 됐습니다. 우리 가족은 레드루스의 주석 광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회사에 광산을 팔아넘겨 우린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었죠. 하지만 그 돈을 나누는 과정에서 서로 불만이 쌓이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 감정이 좋지 않아져서 한동안 소원하게 지냈다는 걸 결코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화해를 했고 예전처럼 우애 좋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럼 어제 저녁으로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볼까요? 비극을 설명할 만한 어떤 단서가 있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아니요, 없습니다. 형제들은 평소와 비슷한 모습이었나요? 네, 제가 저녁을 먹으러 갔을 땐 지극히 정상이었습니다. 혹시 예민해져 있진 않았나요? 그러니까 위험을 감지했다거나 그로 인해 불안해하지는 않았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티머 씨, 어떠한 부연 설명도 하시지 않는군요. 이렇게 나오시는데 과연 제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험주의 말에 모티머 트리제니스는 생각에 잠기는 듯했다. 굳이 떠올리자니 한 가지 일이 떠오릅니다. 저는 창문을 등지고 앉아 있었습니다. 게임 파트너였던 조지영이 창문을 마주보고 있었고요. 그런데 한 번은 형이 제 어깨 너머로 창밖을 응시하더군요. 저 역시 고개를 돌려 창문을 바라봤죠. 창문은 닫혀 있었지만 잔디밭 덤불 사이에서 순간 어떤 움직임을 포착한 것 같습니다. 형체가 사람인지 짐승이었는지 분간은 할 수 없었지만 틀림없이 뭐가 있긴 했습니다. 제가 조지형에게 무얼 받느냐고 묻자 형도 저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더군요. 네, 제가 굳이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이것이 전부예요. 그때 혹시 나가서 살펴보진 않았습니까? 그렇진 않았습니다. 그저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집을 떠나올 때 어떤 불안한 징조 따위는 없었습니까? 아니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 오늘 아침 어떻게 그 기이한 소식을 빨리 접하게 됐는지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평소 일찍 일어나는 편입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 전에는 산책을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죠. 오늘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리차드 박사님이 저를 보았습니다. 박사님은 가정부 포터 부인이 동네 아이를 보내 급히 자신에게 와달라는 부탁을 해서 저의 형의 집으로 가는 중이라고 하더군요. 조금 이상한 기분이 들어 저는 마차에 올랐다 리차드 박사님의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을 해서 그 끔찍한 광경을 목격한 거죠. 촛불과 난로는 분명 몇 시간 전에 꺼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제 형제들은 날이 밝을 때까지 어둠 속에서 앉아 있었던 겁니다. 박사님은 여동생 브렌다가 최소 6시간 전에 사망했다고 말을 하더군요. 하지만 누가 어떤 폭력을 행사한 흔적은 찾지 못했습니다. 여동생은 공포에 질린 얼굴로 의자 팔걸이 위에 축 늘어져 있었어요. 형 조지와 오우는 커다란 원숭이 2마리처럼 이상하게 끽끽거리는 소리를 내며 괴상망측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리차드 박사님의 얼굴도 하얗게 질리고 말았죠. 박사님은 빈혈이 일어난 것처럼 의자에 쓰러지시다시피 주저앉아 제가 그를 손으로 부축해야만 했습니다. 정말 기묘하군요. 정말로 기묘해. 그럼 여기서 이럴 것이 아니라 직접 가보는 게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독특한 성격을 드러내는 사건은 한 번도 접한 적이 없는 것 같군요.
비극이 발생한 장소로 가는 길은 좁고 구불구불한 특유의 시골 정취가 나고 있었다. 맞은편에서 마차가 와서 우리는 한쪽 옆으로 물러서 비켜주었다. 나는 마차 창문 너머로 이빨을 드러낸 채 우리를 바라보는 표정이 일그러진 얼굴을 보게 되었다. 번뜩이는 눈빛과 짐승 같은 이빨은 마치 악몽에나 나올 법했다. 형들입니다. 헬스톤으로 끌려가고 있는 것 같군요. 모티머 씨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외쳤다. 우리는 덜그덕거리며 달려가는 그 검은 마차를 한동안 응시했다. 그리고 그 형제가 기이한 운명을 맞은 저주받은 집으로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다. 그 집은 농가주택이라기보다는 크고 화려한 별장에 가까웠다. 코널의 따뜻한 날씨 덕분에 정원에는 봄꽃이 활짝 피어 있었다. 거실 창문은 정원을 향해 나 있었다. 모티머는 바로 이곳에서 형제들의 정신을 돌게 할 만큼 끔찍한 악마가 등장했다고 설명한 것이다. 홈즈는 현관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생각에 잠겨 꽃밭 사이로 난 정원길을 걸었다. 그러다 물뿌리개를 건드리는 바람에 물이 쏟아져 우리의 발과 길이 흠뻑 젖었다. 집 안에 들어서자 코널 출신인 나이가 지긋한 가정부 포터 부인이 우리를 맞았다. 그녀는 여자아이의 도움을 받으며 이 집의 살림을 돌보고 있었다. 포터 부인은 홈즈의 질문에 성의껏 대답을 했다. 우선 그녀는 밤사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고 했다. 주인 가족은 어제까지 건강했고 무척 명랑한 생활을 했다고 했다. 그녀는 오늘 아침 식탁에서 일어난 끔찍한 광경을 보고 겁에 질려 기절을 했다고 한다.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 후 환기를 시키기 위해 창문을 열었고 한달음에 밖으로 나가 이웃 농장에서 일하는 소년을 보내 리차드 박사를 불렀다고 했다. 그런 후 포터 부인은 리처드 박사와 모티머 씨가 이 집을 찾아와 검시를 하고 조사를 마친 후에는 브렌다를 2층 침실에 눕혔다고 했다. 또 두 형제를 정신병원 마차에 태우는데 힘센 청년 4명이 달라붙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그녀는 더 이상 이 집에 머물지 않고 오후에 가족이 있는 세인트 아이브즈로 옮겨갈 예정이라고 했다. 우리는 계단을 올라가 2층 침실에 누워있는 브렌다의 시체를 관찰했다. 브렌다 트리제니스는 마흔을 바라보는 나이였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소녀 같았다. 죽음조차도 이목구비가 뚜렷한 그녀의 얼굴을 상하게 하지 못한 듯했다. 그러나 삶의 마지막 순간에 겪었던 그 공포의 흔적이 그녀의 얼굴에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우리는 침실을 나와 비극이 일어난 아래층 거실로 내려왔다. 벽난로에는 까맣게 탄 재가 잔뜩 있었다. 탁자 위에는 촌동이 잔뜩 흘러내린 다 타버린 촛대가 4개 있었고 카드들이 중구난방으로 흩어져 있었다. 의자의 등을 벽 쪽으로 붙여놨지만 그 밖의 것들은 전날 밤 그대로였다. 홈즈는 속도감 있고 경쾌한 걸음으로 방안을 누볐다. 이 의자 저 의자에 앉아보기도 하고 의자들을 원래 위치와 다르게 놓아보기도 했다. 그리고 정원이 얼만큼 보이는지 확인을 하고 마룻바닥, 천장, 벽난로를 꼼꼼히 조사했다. 홈즈의 눈빛은 평소와 다름없었고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단서를 발견했다 할 만한 변화 역시 일어나지 않았다. 따뜻한 봄날 저녁인데 벽난로 불은 왜 피웠을까? 이 거실에 항상 불을 피웠습니까? 홈즈가 질문을 했다. 모티머 씨는 밤에는 춥고 눅눅하기에 난로불을 피운다고 설명을 했다. 홈즈 씨, 이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모티머의 질문에 홈즈가 미소를 지으며 내 팔에 손을 얹었다. 왓슨, 나는 자네가 저주를 퍼부어댔던 담배 중독 수사를 다시 시작해야 할 것 같은데. 모티머 씨, 양해를 해주신다면 우리는 일단 집으로 돌아갈까 합니다. 이곳에서 새로운 사실을 더 이상 캐낼 수는 없을 것 같아서요. 이런저런 추리를 하다가 혹시 단서가 떠오르면 제가 목사관으로 연락을 하도록 하죠. 그럼 두 분 모두 안녕히 계십시오. 홈즈는 우리가 머무는 오두막으로 돌아와 깊은 고요 속에 잠겼다.
한동안 내가 홈주에게 금했던 그의 푸른 담배 연기가 홈주가 파묻혀 앉아있는 안락 의자 위로 끊임없이 피어올랐다. 검은 눈썹을 찌푸리고 그저 멍한 시선으로 먼 곳을 응시하고 있는 듯 보였다. 마침내 홈즈가 담배 파이프를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왓슨, 안 되겠네. 나가서 돌 화살 촉을 찾아야겠어. 이번 사건의 단서보다 그 돌 화살 촉을 찾는 게 더욱 쉽겠어. 충분한 자료도 없이 두뇌를 굴리려니 내 엔진만 괜히 돌리는 것처럼 무의미하단 말이야. 그러니 왓슨, 지금 나에게는 바닷바람과 햇살, 그리고 인내심이 필요하네. 바깥으로 나와 걸으며 홈즈가 입을 열었다. 자, 왓슨, 정리를 한번 해볼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얼마 안 되지만 새로운 사실이 나타나면 정확하게 끼워 맞출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두어야 하네. 우선 그 누구도 이 사건에 악마처럼 초자연적인 인물이 개입했다고 생각하지 않네. 육감에 의존하긴 했지만 전적으로 옳다고 봐. 하지만 그 집에 있던 세 사람은 지각이 있는 존재든 없는 존재든 누군가에 의해 처참한 비극을 맞았지. 이건 변치 않는 사실이네. 자, 사건이 언제 일어났지? 모티머 씨가 한 말이 진실이라면 사건은 분명히 그가 방을 떠난 직후에 발생했네. 사람들이 잠자리에 드는 시각이 지났는데도 카드는 여전히 식탁 위에 펼쳐져 있었거든. 그들은 위치를 바꾸지도 의자를 한 번도 뒤로 밀지도 않았네. 죽은 브렌다 양의 시신을 검시했던 의사 리차드는 시신이 죽은 지 6시간 정도 지났을 거라고 추정했네. 그렇다면 사건은 트리제니스가 떠난 10시 15분 이후 그리고 11시 이전 그 사이에 일어난 걸세. 우리는 모티머가 방을 떠나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먼저 알아봐야 하네. 그건 뭐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지. 모티머 트리제니스도 그닥 의심스러워 보이지 않고 말이야. 자넨 이미 내 방식을 잘 알고 있겠지만 사실 난 아까 물 뿌리개를 일부러 엎었네. 모티머 씨의 발자국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었거든. 정원에 모래가 물에 젖으니 그곳을 지나간 사람들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나타나더군. 지난밤에도 비가 와서 당시 꽃밭 흙이 젖어 있었기 때문에 모티머 씨가 지나가며 만들어낸 발자국을 찾아내는 건 무척 쉬운 일이었어. 그 집 근처의 발자국을 확인한 결과 모티머는 방을 나와 목사관으로 지체 없이 떠난 것 같더군. 그러니 모티머가 집을 떠났을 때 밖에 있던 제3의 인물이 그 창문을 통해 집안에서 카드를 하던 사람들에게 해를 끼쳤다는 건데 과연 누가 어떤 식으로 창 밖에서 보이는 모습만으로 그렇게 공포스러운 인상을 줄 수 있을까? 그저 창문을 기어올라 어떤 끔찍한 모습을 보이는 것만으로 사람들을 미치게 할 수 있을까? 사실 이런 식의 가설은 그저 모티머의 말에서 나온 것뿐일세. 그는 형 조지가 정원에서 움직이는 무언가를 목격했다라고 말했고 그 역시 고개를 돌리고 창밖을 보았을 때 무언가 움직이는 걸 본 것 같다고 말하긴 했네. 그러나 지난밤은 먹구름이 잔뜩 끼고 비가 내려 어두웠네. 누군가가 창문을 통해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려고 했다면 창문에 얼굴을 바싹 떼야만 그 형체를 분명히 볼 수 있었을 걸세. 하지만 내가 살펴본 바로 창 아래 90cm 너비의 화단에는 그 어떤 발자국도 없더군. 그러니 제3의 인물이 창을 통해 진입을 했다고 보기에는 아주 힘든 상황이란 말이야. 더군다나 그렇게 괴상한 짓을 할 만한 동기 역시 찾아내지 못했고 말이야. 그러니 왓슨, 우리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알겠나? 나 역시 잘 알겠네. 자료만 더 있다면 이 사건을 해결할 수도 있을 것 같네. 그래서 난 자네의 방대한 자료를 생각해봤다네. 왓슨, 자네가 무언가를 찾아낼 수 있을 거야. 그러니 우선 자세한 정보를 모을 수 있을 때까지 이번 사건에 대해 잠시 잊고 오전에는 신석기 시대 사람들의 흔적을 찾아봐야겠네.
나는 그동안 누누이 홈즈의 정신적 초연함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코널의 봄날 아침에 있었던 그 사건만큼 홈즈를 보고 감탄한 일은 없을 것이다. 홈즈는 켈트족과 화살촉, 유물 파편들에 대해 2시간 동안 긴 대화를 나눴다. 그는 오늘 의뢰를 맡게 된 불길한 미스테리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다는 듯 대화를 나누는 내내 마음이 가벼워 보였다. 적어도 오후에 집으로 돌아와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손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말이다. 유명인사였던 손님은 너무 쉽게 우리를 다시 그 사건에 집중시켰다. 듬직한 체구에 깊은 주름이 파인 우악스런 얼굴, 날카로운 눈매와 매부리 코, 부스스한 반백머리, 시가를 항상 물고 있어 니코틴이 물든 입 주변. 어딜 보나 아프리카와 런던에서 이름을 날리고 있는 사자사냥의 명수이자 세계적인 탐험가 레온 스탕데일 박사임이 틀림없었다. 우리는 박사가 이 고장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다. 또 그가 들판을 걷고 있는 모습을 먼 발치에서 본 적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우리가 이곳에 머무는 동안 홈즈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우리 역시 그에게 다가갈 엄두를 내지 않았다. 스탕데일 박사는 여행을 하다 시간이 나면 뷰챔 아리온스라는 고요한 숲속의 작은 방갈로에서 혼자 지내는 걸 즐긴다는 걸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책과 지도에 둘러싸여 최소한의 물건만으로 단순한 생활을 꾸려나갔다. 이웃에게 일체 신경을 쓰지 않고 절대적으로 고독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이 미스터리한 사건의 진상에 대해 우리를 찾아와 질문을 하게 되니 홈즈와 나는 놀랄 수밖에 없었다. 이곳 시골 경찰들은 맥을 잘못 짚었습니다. 하지만 경험이 많은 셜록 홈즈 당신이라면 웬만큼 사건의 실체를 파악했을 것 같아서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찾아온 이유는 그 트리제니스 가족과 잘 알기 때문입니다. 코널 출신인 어머니 쪽으로 그들은 내게 사촌뻘이 되거든요. 그들이 당한 괴상한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난 적잖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려고 플리머스까지 갔다가 아침에 그 이야기를 듣고 혹시 조사에 도움이 될까에 즉시 달려왔습니다. 스탕데일 박사가 말을 했다. 홈즈가 눈을 치켜떴다. 그러니까 이 사건 때문에 배 타는 걸 취소하셨다는 말인가요? 네. 아침에 타야 했던 배는 그냥 떠나보냈지요. 물론 다음 배를 탈 예정입니다. 대단한 가족애로군요. 그저 먼 친척일 뿐입니다. 그러셨죠. 외사촌이라. 배에 이미 짐을 실었나요? 그저 일부만요. 내 중요한 짐들은 호텔에 있어이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한 기사가 플리머스 조간신문에는 실리지 않았을 텐데. 넌 정보를 받았소이다. 누가 정보를 보냈나요? 홈즈의 질문에 탐험가의 얼굴에 불쾌함이 가득했다. 홈즈 선생, 지나치게 캐묻는군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직업 때문에 어쩔 수가 없군요. 스탕데일 박사는 애써 마음을 가라앉혔다. 당신에게 말하지 못할 이유는 없죠. 라운드 회의 목사가 내게 정보를 보냈습니다. 그랬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박사님이 하셨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드리죠. 아직 사건의 경위를 완벽하게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은 그저 미숙한 점 투성이죠. 당신이 품고 있는 의혹을 나에게는 알려주지 않는 것이 아니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대답하기 곤란한 것들 뿐입니다. 그렇다면 난 시간 낭비만 한 셈이군요. 이만 가야겠어. 스탕데일 박사는 기분 나쁜 기색을 보이며 성큼성큼 방을 나갔다. 5분쯤 지나고 홈즈가 따라 나갔다. 저녁이 되어서야 수척한 얼굴로 홈즈가 돌아왔다. 큰 수확을 거두지 못한 것이 분명했다. 그는 자리를 비운 사이에 도착한 존버를 훑어보더니
벽난로로 던져버렸다. 액은 플리머스 호텔에서 온 정보라네. 레오 스탕데일 박사의 말을 확인하려고 목사에게 호텔 이름을 물어 정보를 보냈지. 그가 간밤에 플리머스 호텔에 있었던 것도 아프리카 행에 필요한 짐 일부를 맡긴 것도 사실이더군. 하지만 그 사건 때문에 박사가 배를 놓치고 이곳에 돌아온 걸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글쎄, 내 생각에 박사는 이 사건에 무척 관심이 많은 것 같더군. 맞아, 왓슨. 아무래도 여기에는 사건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 것 같아. 아직 그게 무엇인진 모르겠지만 그걸 알아내기만 한다면 뭔가 단서가 잡힐 텐데 말이지. 아무튼 왓슨, 힘을 내보자고. 아직 모든 자료를 입수한 건 아니니까. 그렇게 되기만 한다면 곧 깔끔하게 이번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 거야. 홈즈의 이 말이 이상한 방향으로 실현되리라곤 그때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 또다시 발생한 불길한 사건이 이번 수사에 진전을 가져왔다. 창가에 서서 아침 면도를 하고 있을 때였다. 말발굽 소리가 들려서 내다보니 이륜마차가 전속력으로 빠르게 달려오고 있었다. 마차는 집 앞에 멈추었다. 목사가 정원을 지나 헐레벌떡 집 안으로 들어왔다. 홈즈는 벌써 옷을 입고 채비를 마쳤기 때문에 우리는 서둘러 목사를 맞이할 수 있었다. 목사는 흥분을 해서 제대로 말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한참 숨을 고르더니 이 비극적인 이야기를 시작했다. 홈즈 씨, 우리는 신의 저주를 받은 것이 확실합니다. 가엾은 이 마을에 악마가 온 게 분명하다고요. 모든 것이 악마의 손아귀에 있습니다. 목사는 격한 감정을 참지 못하고 길길이 날뛰었다. 흑빛으로 변한 얼굴과 공포에 질린 눈빛만 아니었다면 그저 우스꽝스러운 광대꼴에 지나지 않아 보였을 것이다. 계속해서 그는 놀라운 소식을 마구 쏟아냈다. 간밤에 모티머 트리제니스 씨가 그의 형제들과 똑같은 증상을 보이며 죽었습니다. 홈즈는 정신이 번쩍 든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목사님, 저 마차에 저와 왓슨 모두 탈 수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왓슨, 아침 식사는 잠시 미루지. 라운데이 목사님, 우리가 돕겠습니다. 현장이 엉망이 되기 전에 얼른 출발해보죠. 모티머 트리제니스는 목사관 방을 아래 위로 2개 사용하고 있었다. 자신의 성향에 맞추어 구석에 위치한 곳이었다. 아래층은 큼직한 거실이었고 창밖으로 넓은 잔디밭이 보였다. 우리는 경찰보다 먼저 도착했고 현장은 다행히 보존된 상태였다. 안개가 자욱히 낀 3월 아침, 우리가 보게 된 광경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겠다. 그 광경은 내 마음에서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 강한 인상을 남겼다. 방 안 공기는 무척 답답하고 불쾌했다. 방에 처음으로 들어간 하인이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놓았다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도저히 견딜 수 없을 정도의 공기였다. 탁자 한가운데서 연기를 내며 타고 있는 램프가 원인일 수도 있었다. 탁자 옆에 죽은 모티머가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다. 옅은 턱 수염이 나 있었고 안경은 이마에 걸쳐져 있었다. 시커멓고 야윈 얼굴은 창을 향하고 있었는데 그의 누이 동생이 그랬던 것처럼 온통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다. 마치 감당할 수 없는 공포를 마주하고 죽은 사람처럼 몸이 비비 고여 있었고 손가락은 뒤틀려 있었다. 옷을 제대로 입고 있었지만 무척 서두른 기색이 역력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이른 아침에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홈즈는 이 운명적인 방에 들어가자마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다. 그의 냉철한 얼굴 뒤에 강렬한 에너지가 넘친다는 것을 그 누구나 포착할 수 있었다. 홈즈는 긴장했고 신경을 날카롭게 곤두세웠다.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났고 표정은 차분했으며 팔다리를 재빨리 움직였다. 그는 창문을 통해 잔디밭으로 나갔다. 여우를 쫓는 사냥개처럼 민첩했다. 침실을 둘러보고 창문을 열어 젖혔는데 대단한 것이라도 발견한 듯 밖으로 몸을 내밀며 탄성을 질렀다.
홈즈는 사냥감을 눈앞에 둔 사냥꾼처럼 열정을 보이며 움직였다. 방 안에 있던 램프를 세심하게 관찰했다. 램프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흔해 빠진 것이었다. 홈즈는 확대 렌즈로 램프의 덮개를 조사하고 겉면에 붙어있는 젤을 긁어 봉투에 담아 수첩에 끼웠다. 담당 경찰과 의사가 도착하자 홈즈는 목사를 손짓으로 불렀고 우리는 잔디밭으로 나갔다. 이번 조사가 허탕을 친 것이 아니라 기쁘군요. 여기에 남아 경찰들과 사건에 대해 이야기는 나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저 대신 침실 창문과 거실에 있는 램프를 신경 써서 보라는 이야기를 저들 수사관에게 전해준다면 무척이나 고맙겠습니다. 그 두 가지를 면밀히 조사한다면 분명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말입니다. 만약 경찰이 그 이상의 정보를 필요로 한다면 기꺼이 내가 그들을 만나보겠다고 전해주십시오. 자, 왓슨, 그럼 우리는 이만 가지. 홈즈가 남긴 말 때문에 경찰들이 탐정에게 불쾌감을 느꼈을지 혹은 수사에 도움이 되었을지는 알 수 없을 일이었다. 이틀이 지나도록 그들에게는 연락이 없었다. 홈즈는 그동안 오두막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진지한 생각에 빠져들곤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홀로 시골길을 산책하며 보냈다. 한참 나갔다 온 뒤에도 어디를 다녀왔는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실험을 하기도 했다. 홈즈는 모티머 트리제니스의 방에 있던 것과 똑같은 램프를 사가지고 왔다. 그리고 목사관에서 사용하는 같은 기름을 채우고는 완전히 다 타는 시간을 쟀다. 그뿐만 아니라 불쾌하기 짝이 없는 다른 실험도 행했다. 왓슨, 여러 가지 상황 중에 비슷한 점이 있네. 사건이 벌어진 방에 맨 처음 들어갔던 사람들과 그 방 안의 공기의 관계가 그러하네. 모티머 트리제니스가 형의 집에 갔던 일을 설명하며 의사 리처드가 의자에 쓰러졌다고 했던 말, 자네도 기억하나? 나는 이제 그 이유를 알겠네. 가정부 포터 부인도 방에 들어서자마자 기절을 했었고 나중에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다고 하지 않았나. 그리고 모티머 트리제니스가 목숨을 잃었던 두 번째 사건에서도 말이야. 우리는 그 방에 도착해서 하인이 창문을 열어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독하게 답답한 느낌을 받았네. 그리고 먼저 들어갔던 그 하인은 침대에서 알아누웠었다고 했네. 그러니 왓슨, 이 사실들이 중년 무언가를 암시하는 것 같지 않나. 바로 이 두 사건 모두 공기 중에 독가스가 퍼져 있었던 걸세. 또 다른 공통점도 있네. 방 안에서 연소작용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점이네. 첫 번째 사건에서는 난로, 두 번째 사건에서는 램프였다네. 난로불이야 춥고 눅눅해서 피었다고 치더라도 램프는 날이 밝은 다음에 켠 걸세. 기름이 닳는 정도를 실험해보고 내가 직접 알아낸 사실이지. 도대체 램프를 켠 이유가 무엇일까? 피어든 불, 답답한 공기, 불행한 가족들이 미치거나 죽음을 맞이한 것. 이 세 가지는 깊은 관련이 있네. 자네 생각은 어떤가? 나 또한 그 세 가지에 뭔가가 있는 것 같군. 그렇다네 왓슨. 적어도 타당성 있는 가설로 받아들일 수 있다네. 이 세 가지는 깊은 관련이 있네. 불, 답답한 공기, 불행한 가족들이 미치거나 죽음을 맞이한 것. 확실하지 않나? 홈즈, 그런 것 같네. 적어도 타당성이 있는 가설로 받아들일 수 있네. 두 번 다 무언가가 불에 타면서 이상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유독가스를 뿜었다고 할 수 있네. 우선 첫 번째 사건에서 이 물질은 벽난로에 있었어. 창문이 닫혀 있었지만 벽난로의 연통으로 연기를 배출했을 거야. 그래서 두 번째 사건보다는 유독가스의 영향을 조금 덜 받았겠지. 하지만 두 번째 사건에서는 유독가스가 나갈 배출구가 없었어. 그렇기에 첫 번째 사건에서 남자들은 미쳤고 여동생만 죽었네. 여성은 남성이라는 동물에 비해 좀 더 섬세하고 약한 종족이기에 분명 목숨을 잃은 거겠지. 두 번째 사건에서는 그 유독가스가
완벽한 효과를 냈네. 유독가스는 연소작용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 확실하네. 그리고 나는 방 램프에서 타다 남은 독극 물질을 발견했다네. 그 방에 있던 램프의 덮개에서 말이야. 거긴 흰재가 잔뜩 묻어 있었고 아직 다 타지 않은 갈색 가루가 덮개 가장자리에 떨어져 있더군. 자네도 보았겠지만 나는 그 갈색 가루 절반을 봉투에 담아왔다네. 그걸 담아왔다. 근데 왜 절반만 담았나? 그가야 나중에 조사하러 온 경찰들을 위해 조금 남겨놓은 걸세. 증거를 조금은 남겨놓아야 공평하지 않겠나. 경찰이 똑똑하다면 램프 덮개 위에 갈색 가루를 찾아냈겠지. 자, 왓슨. 이제 나는 램프에 불을 붙일 걸세. 하지만 이 영국 사회에 꼭 있어야 할 유능한 인재가 세상을 뜨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하니 미리 창문을 열어두겠네. 자네도 이 실험에 함께하겠다면 열어둔 창문 아래 안락의자에 앉기를 미리 경고하는 바라네. 그것도 아니라면 밖에서 봐도 된다네. 아니, 홈즈. 나도 안에 있겠네. 오, 그러겠다고. 역시 내 친구 왓슨 덕군. 그럼 나는 맞은편에 의자를 놓고 앉겠네. 우리는 독극물 있는 램프에서 같은 거리를 두고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 거라네. 방문 또한 살짝 열어둘 걸세. 상대의 상태를 살피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계속 불을 피우겠네. 그러니 자네도 이게 무슨 실험인지 알겠지? 자, 봉투에서 가루를 가져와 램프 위에 올려놓겠네. 왓슨, 자네는 앉아서 기다려보게. 홈즈가 피어든 램프 위에 가루를 올렸다. 효과는 금방 나타났다. 나는 창가 의자에 앉자마자 사양 냄새 비슷한 묘하고 역겨운 냄새를 맡게 되었다. 처음으로 냄새를 들이마셨을 때 머리는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혼란의 상태가 되고 말았다. 눈앞에 먹구름이 몰려왔다. 세상에 존재하는 기괴하고 사악한 괴물들이 시야에서 불쑥 튀어나오는 듯했다. 먹구름 사이로 정체를 알 수 없는 섬뜩한 형체들이 마구 돌아다녔다. 나는 몸이 마비될 것 같은 극심한 공포를 느꼈다. 머리털은 쭉 뼛서고 눈알은 튀어나올 것 같았다. 해벌어진 입안의 혀가 가죽처럼 굳어버려 말조차 할 수 없었다. 마치 머릿속에 회오리가 몰아치는 것 같았다.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신목소리만 희미하게 나올 뿐이었다. 분명 내 목소리가 맞았지만 마치 다른 곳에서 들리는 소리처럼 들려왔다. 나는 도망치려 애를 쓰며 절망의 구름을 뚫고 내 친구 홈즈를 보았다. 홈즈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고 첫 번째와 두 번째 사건에서 죽은 자들의 얼굴에 나타났던 그 공포가 그대로 실려 있었다. 나는 정신이 퍼뜩 들며 알 수 없는 힘이 솟구쳐났다.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 홈즈를 일으켜 세워 밖으로 끌고 나왔다. 그렇게 우리는 정원 잔디밭에 힘없이 쓰러졌다.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던 지옥 같은 구름이 점차 사라지고 한 줄기 찬란한 햇살이 찾아왔다. 안개가 점차 사라지는 것처럼 공포의 구름이 흔적을 감추었고 우리의 영혼에 평화와 이성이 찾아왔다. 우리는 이마에 땀을 훔치며 각자 경험했던 조금 전의 공포를 떠올리고 서로를 감사의 눈길로 쳐다봤다. 왓슨, 고맙고 미안하네. 나 혼자 해서도 안 될 정말이지 위험한 실험에 자네까지 끌어들이다니 정말 할 말이 없네. 홈즈가 떨리는 목소리로 내게 이렇게 이야기했다. 아니야, 홈즈. 자네를 도울 수 있었다는 것 자체만으로 나에게는 대단한 경험이니 그런 이야기는 할 필요 없다네. 나는 전에 느낄 수 없었던 홈즈의 진심 어린 말에 감동을 받아 가슴이 뭉클해졌다. 어느 정도 정신이 들자 홈즈는 평소처럼 반쯤은 유머스럽고 반쯤은 냉소적인 모습으로 곧 돌아왔다. 왓슨, 저 독극물은 우리를 미치게 할 정도로 강했네. 현명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 무모한 실험을 한다고 하면 우리에게 정신이 나간 것이 분명하다고 심각한 충고를 했을 것세. 저 독극물의 유독가스 효과가 이렇게 빠르고 지독하게 나타날 줄은 나도 정말 몰랐네.
홈즈는 방에 들어가서 불이 타고 있는 램프를 가지고 나와 잔디밭 끝에 있는 가시나무 뚝으로 힘껏 던졌다. 방안이 신선한 공기로 환기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테니 그동안 여기 밖에서 좀 머물러야겠네. 하지만 왓슨, 이 끔찍한 사건들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이제 분명히 이해하겠지. 당연하지. 이런 상황을 무방비 상태로 겪었다면 그 결과는 말을 해서 무엇하겠나. 왓슨, 정말로 지독한 유독가스였네. 아직도 가스가 몸에 남아있는지 따끔거리고 있어. 이 실험을 통해 알아낸 모든 증거는 첫 번째 사건의 범인을 모티머 트리제니스라고 주목하고 있네. 물론 두 번째 사건에서 그 또한 희생을 당하긴 했지만 말이야. 우리는 먼저 가족 간에 불화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네. 화해를 하긴 했다지만 그 불화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아니면 화해가 얼마나 거짓을 품고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 모티머의 여우 같은 얼굴과 안경 너머로 날카롭게 빛나던 작은 눈을 떠올리면 그가 너그러운 귀절로 용서를 하는 사람일 거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더군. 그가 목격했다고 말했던 정원에 누군가가 있었다는 이야기 말일세. 우리는 한동안 첫 번째 사건 비극의 원인을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네. 하지만 그건 역시 그가 꾸며낸 이야기에 불과하네. 그는 우리의 주의를 돌려 엉뚱한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되도록 했던 것이야. 사건이 있었던 날 밤, 그 방을 떠나며 난로불에 독국물을 던질 인물이 또 누가 있었겠나. 바로 그때부터 비극이 시작된 것세. 만약 다른 누군가가 방에 들어왔었다면 가족들은 식탁에서 분명 일어났을 거야. 그러나 이 조용한 코놀 지방 사람들은 밤 10시가 지나면 결코 다른 집을 방문하지 않지. 그러니 이 모든 증거들이 모티머 트리즈니스가 범인이라고 지목하고 있네. 그렇다면 결국 그는 자살을 했나 보군. 아니 왓슨, 그럴 가능성은 무척이나 낮다네. 가족에게 그런 극악무도한 짓을 저지를 정도의 남자라면 결코 스스로 목숨을 끊지는 않았을 걸세. 그 부분에 대해선 난 다른 분명한 이유도 있네. 다행히 이 모든 진상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이 영국에 있거든. 나는 오후에 그 사람을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네. 분명 그가 직접 이 사실에 대해 우리에게 털어놓을 걸세. 아, 도착할 시간이 되었군. 자네는 바로 그 손님을 이곳에 모시고 와주겠나. 그 중요한 손님을 우리의 화학 실험으로 매캐해진 공기가 가득한 그곳에서 맞이하는 건 무례한 행동일 테니까. 알았네. 네, 그렇게 하지. 그런데 그 손님이라는 게 대체 누구를 말하는 건가, 홈즈? 그때 정원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위대한 아프리카 탐험가 레온 스탕데일 박사가 건강한 체구를 드러내며 정원 안으로 들어왔다. 나는 너무나 놀랐지만 억지로 그 감정을 누르며 그를 우리가 앉아있던 소박한 정원 정자로 안내했다. 홈즈 씨, 1시간 전에 당신의 편지를 받고 요청한 대로 오긴 했지만 저를 만나자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선 초대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사님을 이 누추한 야외에서 격식도 차리지 못하고 맞이하게 되어 유감이군요. 친구 왓슨과 저는 코널의 공포라고 불릴 책의 마지막 장에 대해 논의를 해야 했고 그보다 우선 맑은 공기를 들이마실 필요가 있어 이렇게 정원 밖에 나오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논의한 코널의 공포라는 그 문제가 박사님의 신상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듣지 못할 바로 이 장소에서 아주 조용히 긴한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홈즈의 말에 탐험가는 입에 물고 있던 시가를 빼들었다. 그리고 홈즈를 엄한 눈으로 쳐다보았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영 못 알아듣겠군요. 홈즈 씨, 내 신상에 영향을 미칠 문제라고 했나요? 그렇습니다, 박사님. 모티머 트리제니스의 살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그 순간 무기가 될 만한 것을 손에 넣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스탕데일 박사의 험상궂은 얼굴은 분노로 가득했고 눈에 불꽃을 뿜었기 때문이었다. 그의 이마에는 시퍼런 심줄이 도드라졌고 불끈진 주먹으로 홈즈에게 당장이라도 달려들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냉정을 찾기 위해 기를 쓰고 참는 것 같았다. 나는 오랫동안 야만인들 사이에서 법 없이 자유롭게 살아왔어. 그것이 내게 나쁜 습관을 준 것 같군요. 하지만 홈즈 씨, 난 당신을 해야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저 역시 박사님의 신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 모든 걸 알고 있지만 경찰을 부르지 않고 그저 박사님만을 부른 겁니다. 스탕데일 박사는 스물헐떡이며 자리에 앉았다. 온갖 모험으로 가득 찼던 그의 인생에서 남에게, 즉 셜록 홈즈에게 압도되어 두려움을 느낀 건 처음이었을 것이다. 셜록 홈즈의 침착하고 조용한 태도는 차마 거역을 할 수 없는 어떤 힘이 있었다. 스탕데일 박사는 불안한 마음에 손을 쥐었다 폈다 하며 말을 더듬었다. 그리고 마침내 홈즈에게 질문을 던졌다. 홈즈 씨, 아까의 그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거짓말로 내게 장난을 치는 것이라면 그 상대를 잘못 골랐습니다. 그러니 질질 끌지 말고 제대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라오. 물론입니다, 박사님. 제가 솔직하다면 박사님 역시 솔직하게 고백할 것이라고 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제가 어떤 행동을 할지는 전적으로 박사님의 방어에 달려 있습니다. 방어? 네. 무엇에 대한 방어 말입니까? 모티머 트리제니스 살해 행위에 대한 박사님의 방어 말이죠. 하하, 당신은 모든 사건을 이렇게 넘겨짓는 방식으로 성공해 왔습니까? 아닙니다, 박사님. 절대 넘겨짚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실을 근거로 실험을 통해 이 결론을 이끌어냈습니다. 박사님께서 아프리카로 떠나기 위해 챙겨놓은 짐 일부만을 맡겨놓고 플리머스에서 저를 만나러 왔다는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저는 당신이 돌아온 이유를 듣고도 아프리카 여행을 굳이 미뤘다는 그 점이 왠지 설득력 없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그냥 넘어갔죠. 그리고 당신이 내게 사건의 진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물었을 때 저는 확실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박사님은 저에게 더 이상 용건이 없다고 말하곤 곧장 목사관으로 가시더군요. 그리고 그곳 목사관 밖에서 한참을 기다리다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제가 박사님을 미행했습니다. 너는 아무도 보지 못했는데. 누군가를 미행할 때는 상대 눈에 띄지 않도록 무척이나 조심해야 하죠. 아무튼 박사님은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 밤을 꼬박 새우며 모종의 계획을 세운 것 같더군요. 그리고 이른 아침에 그 계획을 실행하셨고요. 박사님은 동이틀 무렵 집을 나와 정문 옆에 놓여있던 붉은 자갈 몇 개를 주머니에 채워 넣었습니다. 홈즈의 말을 듣고 있던 스탕데일 박사는 놀라움이 가득한 눈빛으로 홈즈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리고 박사님은 목사관으로 재빨리 걸어갔습니다. 지금 신고 있는 밑창에 줄이 패인 테니스화를 그때도 신고 있었어요. 당신은 목사관에서 가수원을 가로질러 건목 울타리를 지나 모티머 트리제니스의 방 창문 밑으로 갔습니다. 날은 밝았지만 새벽이라 집안 사람들은 아직 지침 상태였지요. 당신은 주머니에서 가지고 온 붉은 자갈을 꺼내 2층 트리제니스 방 창문으로 던졌습니다. 바로 그때 스탕데일 박사가 벌떡 일어나 악을 써댔다. 아니 셜록 홈즈라는 당신은 도대체... 박사의 갑작스런 행동에도 홈즈는 빙그레 웃으며 말을 이어갔다. 돌을 던지자 모티머가 창가로 나왔습니다. 당신은 손짓을 했고 그는 옷을 급히 챙겨 입고 아래층 거실로 내려왔습니다. 당신은 거실로 통하는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방 안을 돌아다니며
모티머와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 다음 당신은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와 그 창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박사님은 목사간 잔디밭에서 시가를 피우며 거실 방 안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모티머 트리제니스가 마침내 죽었습니다. 그리고 박사님 당신은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자, 스탕데일 박사님, 당신의 그런 행동을 어떻게 정당화할 생각입니까? 살해 동기는 무엇입니까? 만약 당신이 대충 얼버무리거나 나를 속이려고 한다면 저는 이 사건을 경찰에 넘길 수밖에 없습니다. 홈즈가 이 말을 하는 동안 박사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두 손에 얼굴을 묶고 한동안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리고 갑자기 자신의 안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더니 우리 앞 탁자 위에 던졌다. 바로 이것이 제가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죠. 아름다운 여성의 상반신 사진이었다. 홈즈는 고개를 숙이고 그 사진을 바라보았다. 브렌다 트리제니스. 맞소. 브렌다 트리제니스이지. 박사가 되풀이해 말했다. 나는 꽤 오래전부터 그녀를 사랑해왔습니다. 그녀 역시 나를 사랑했죠.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 코널 시골에 집거하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해왔을 겁니다. 하지만 이 코널에서라면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브렌다와 가까이 있을 수 있었기에 난 그 결정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난 그녀와 결혼을 할 순 없었어. 왜냐하면 내 곁을 오래전부터 떠나 있는,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소식도 듣지 못한 내 아내와 까다로운 영국의 법률 때문에 이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요. 브렌다 역시 나를 오랫동안 기다렸어. 내가 이혼을 할 수 있는 그 순간을 말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기다려온 긴 세월의 결과가 고작 이것이라니. 순간 박사가 몸을 떨며 격하게 흐느끼기 시작했다. 애써 울음을 참으며 그는 다시 말을 이었다. 목사만은, 이곳 교회의 목사만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 나와 브란다의 사이를 말이요. 그 목사는 나와 마찬가지로 브렌다가 지상에서 내려온 천사라고 이야기할 거요. 그렇기에 브렌다가 죽었을 때 그는 나에게 정보를 보냈고 나는 미친 듯이 이곳으로 달려온 것이요. 내 목숨을 받고도 아깝지 않은 사랑하는 여자에게 그런 불행이 닥쳤는데 아프리카가 무슨 소용이 있었겠소. 셜록 홈즈 씨, 내가 모티머를 죽인 이유는 이것 때문이었던 겁니다. 스탕데일 박사는 주머니에서 종이로 싼 작은 꾸러미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겉에는 레딕스 페디스 디아블리라고 적혀 있었고 그 밑에 독국물이라고 빨간 글씨로 표시되어 있었다. 그는 그것을 내 앞으로 밀어놓았다. 왓슨 씨, 당신이 의사라고 들었어. 혹시 이 약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레딕스 페디스 디아블리, 악마의 발. 저는 이 이름도 처음 듣는군요. 그래요. 모르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건 부다페스트에 있는 한 실험실에서만 견본으로 구할 수 있을 뿐 유럽 어디에 가도 찾을 수 없기 때문이죠. 약초와 독초, 명확하게 분류되지도 않았고 어떤 문헌에도 실리지 않았습니다. 악마의 발뿔이라고 불리우는 그것은 인간의 발과 염소의 발을 반씩 닮은 형태요. 그래서 한 선교사가 그걸 발견하고 이런 괴상한 이름을 붙였죠. 서아프리카 특정 지방에서 주술사들이 고문을 행할 때 이거 사용하는데 그들 사이에 비방으로 전해지는 독약이요. 내가 이걸 입수하게 된 건 아프리카 콩고 우방기 지역에서였어. 그곳의 특이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는 것이었으니. 그가 종이를 펼치자 붉은 갈색에 담뱃가루 같은 가루가 수북하게 쌓여 있었다. 그랬군요. 그럼 박사님이 아프리카에 계시는 동안
이 악마의 발이란 식물의 뿌리 가루를 소지할 수 있었다면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을 이제 설명해 주시죠. 험지가 냉정한 어투로 박사에게 질문을 했다. 좋습니다, 험지 씨. 모든 걸 사실대로 이야기하겠소. 나와 드리제니스 형제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계시죠. 그들은 나와 먼 친척이긴 했지만 내가 그들과 친하게 지낸 건 오로지 브렌다 때문이었습니다. 그 드리제네스 형제 사이엔 돈 문제로 다툼이 생겼지요. 그 결과 모티머와의 사이가 극심하게 나빠졌습니다. 그러나 이럭저럭 화해가 된 듯했고 나는 다른 형제들처럼 모티머와도 다시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모티머는 젊은 시절부터 교활하고 음흉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 그와 알고 지내는 사이 그가 이런저런 음모를 꾸며왔다는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지만 내가 그걸 굳이 드러내놓고 그와 논쟁을 나눌 이유는 없었습니다. 아무튼 그와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사이 2주 전쯤이었을까요? 모티머가 내 집을 찾아왔습니다. 내가 겪었던 아프리카의 모험담 이야기를 궁금해하더군요. 이야기를 나누며 아프리카 토산품들 역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바로 이 가루가 있었죠. 나는 그에게 이 특이한 성질에 대해 설명을 해주었죠. 이 가루가 공포를 지배하는 두뇌 중추를 얼마나 자극시키는지, 그리고 아프리카 부족의 주술사에게 이 가루로 고문을 당한 원주민은 미치거나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는 이야기 역시 들려주었죠. 유럽의 과학으로도 그 원인을 밝혀낼 수 없다는 사실까지 말입니다. 그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방을 비운 적이 없기 때문에 모티머가 이 가루를 어떻게 훔쳐갔는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아마 다른 토산품을 보여주려고 진연장을 열었을 때, 혹은 내가 몸을 숙여 괴짝을 들여다보았을 때 몰래 덜어간 것이 틀림없을까 하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그는 유독 악마의 발, 이 가루에 관심을 보였죠. 효과를 내는데 필요한 양과 시간에 대해 꼬치꼬치 캐물었고요. 하지만 그때 나는 전혀 다른 속셈이 있어 그런 질문을 하는 거라고는 결코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블리머스에서 목사님의 전보를 받을 때까지 저는 그와 나누었던 그 대화 역시 까맣게 잊고 있었죠. 그리고 그는 내가 예정대로 아프리카로 떠나 몇 년간의 시간을 보낼 거라고 여겼던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 그 가루를 가지고 그 끔찍한 사건을 일으킨 거겠죠. 하지만 나는 목사의 정보를 받고 바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독을 사용했다는 확신이 들더군요. 목사를 통해 이곳에 휴양차 머무르고 있는 셜록 홈즈 씨가 이 사건을 조사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혹시 당신이 무언가를 알아낸 사실이 있을까 해서 당신을 찾아왔었죠. 하지만 홈즈 씨는 별것 없다고 내게 말하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모티머가 범인이라는 걸. 목적은 돈이었겠죠. 남아있는 가족이 모두 미치거나 죽게 된다면 남은 재산을 혼자 다 차지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 그의 욕심이 악마의 발뿌리로 형제를 미치게 했고 브렌다를 죽였어. 내가 사랑했고 또 나를 사랑해 주었던 유일한 사람, 그 소중한 브렌다를 말이요. 나는 그의 죄에 대해 어떤 벌을 줄까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법에 호소를 해야 할까? 그렇다면 어떻게 증명을 해야 할까? 난 악마의 발불이 그 지독한 그 엄청난 효과에 대해 모조리 알고 있었지만 과연 시골 판사가 이런 별난 이야기를 믿어줄까 의심스러웠어. 물론 시골 판사를 설득할 수도 설득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나에겐 복수심이 먼저였어. 그 끓어오르는 복수심을 난 결코 누를 수 없었어.
홈즈씨, 이미 말을 했지만 난 오랜 시간 법을 개의치 않고 아프리카 오지를 여행하며 떠돌았어. 그렇게 나는 이번 일에서만큼은 내 스스로가 법이 되기로 결심했어.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악마의 발뿔이라는 가루를 가지고 내 사랑하는 여인을 죽인 모티머라는 악마를 처단할지 하지 않을지는 내 손에 달려있던 거요. 셜록 홈즈씨, 나는 지금 당장이라도 내 목숨을 잃는 것이 두렵지 않았소이다. 그렇게 당신이 알고 있는 그대로 그 일을 행했던 거요. 나는 밤을 지새우고 일찍 집을 나섰어. 모티머를 깨우기 어려울 것 같아 집 앞에 자갈을 챙겨갔어. 창문을 향해 자갈을 던졌어. 그는 창문을 통해 나를 보고 아래층으로 내려와 거실 창문으로 나를 들여보내주었어. 나는 그런 모티머에게 그의 죄에 대해 알려주고 판사 겸 사형 집행인으로 이곳에 찾아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겁하고 비열한 놈을 의자에 앉히고 리볼버로 위협을 했어. 램프에 불을 붙였어. 그리고 덮개 위에 악마의 발뿌리 가루를 올려놓았어. 그런 다음 나는 다시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왔죠. 그리고 몇 분이 지나지 않아 그가 죽었어이다. 하느님 맙소사. 죽어가던 그의 끔찍한 모습이란, 공포에 가득 찬 그의 그 눈, 잊을 수가 없소이다. 하지만 그때 난 내 마음을 다잡았소이다. 죄 없는 나의 연인이 그와 같은 그 고통을 느끼고 죽었을 테니 말이오. 셜록 홈즈씨, 나의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입니다. 당신이 한 여자를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다면 아마 나와 똑같은 행동을 했을지도 모르오. 그리고 이제 내 목숨은 당신 손에 달려있군요.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미 말했던 것처럼 나는 죽음 따위는 조금도 겁나지 않소이다. 홈즈가 잠시 침묵하며 앉아 있었다. 당신의 복수가 끝났으니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었습니까? 마침내 홈즈가 질문을 던졌다. 사랑하는 브렌다가 없는 이곳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 나는 다음 배를 타고 아프리카에 건너가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다가 묻힐 작정이었어. 내게 남은 생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그저 남은 연구를 하며 그렇게 죽어갈 작정이었어. 그렇다면 박사님, 계획대로 떠나서 마음먹은 일을 하십시오. 나는 당신의 앞길을 막지 않겠습니다. 스탕데일 박사는 잠시 홈즈를 지그시 쳐다보았다. 그런 후 커다란 몸을 일으키더니 우리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정원 문 밖을 걸어 나갔다. 홈즈가 파이프에 불을 붙이고 자신의 담배 상자를 나에게 건넸다. 왓슨, 독이 없는 연기는 기분 전환으로는 최고네. 그러니 자네도 한 대 펴보게. 스탕데일 박사를 보내준 것에 대해선 자네 혹시 나와 같은 생각이겠지. 경찰을 위해 남은 가루를 남겨두었지만 경찰은 아직까지 그걸 찾지 못하는 것 같네. 그저 우리만 이 악마의 발뿌리 가루를 조사한 것 같아. 그러니 이번 사건의 진상을 이렇게 그냥 흘려보내고 싶은데 자네 혹시 스탕데일 박사를 신고하진 않겠지? 뭐, 당연하지. 내가 그럴 리가 있나, 홈즈. 왓슨, 물론 나는 여자를 사랑해 본 적이 없다네. 하지만 내가 평생을 통해 사랑하는 여자가 그토록 슬프도록 비참하고 공포스러운 최후를 맞았다면 저 무법의 사자 사냥꾼과 똑같은 행동을 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네. 사람은 어떤 상황에 처할지 누구도 알 수 없는 것 아닌가. 아, 그런데 왓슨, 보나마나 빤한 일을 설명해야 될 필요는 없겠지. 그건 자네의 지성을 모독하는 것이니 말일세. 이것 하나만은 알려주지. 목사관, 모티머가 지내던 침실 창틀에서 붉은 자갈을 발견했다는 건 말일세.
내가 아무리 목사간 정원을 살펴봤지만 그 붉은 자갈은 거기에선 발견되지 않는 돌이었거든. 내가 그 자갈을 발견한 건 스탕데일 박사의 집 앞 정원에서였다네. 그 덕분에 동이 이미 텄는데도 불구하고 거실에 켜져 있던 램프와 램프 덮개에 남아있던 가루를 이 모든 사건과 명확하게 연결지을 수 있었다네. 아무튼 왓슨, 이 사건은 우리 두 사람 다 흘려보내기로 했으니 내 기억에서 말끔하게 지우고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코널 언어에 영향을 미친 칼데어 언어에 대한 연구에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겠어. 그렇게 말하고 내 친구 셜록 홈즈는 하얀 담배 연기를 뿜어냈다. 이렇게 하여 10여 년 전 코널에서 홈즈와 내가 경험한 공포스런 살인사건을 책으로 준비하는 동안 나는 홈즈가 이 사건 출판을 허락해준 이유를 알게 되었다. 스탕데일 박사가 몇 년 전 아프리카 정글에서 행방불명되었고 얼마 전 늪 근처에서 결국 사체로 발견되었다는 신문 기사를 읽게 된 것이다. 자신이 우연히 가지고 있던 악마의 발이란 그 끔찍한 가루가 사랑하는 여인의 죽음을 가져왔다는 죄책감에 복수의 살인까지 하고만 그가 이제는 영원한 안식을 얻길 바랄 뿐이다.